네, 저희가 지금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이제 조금 더 나은 방역 환경을 맞이할 것이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 확인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스텔스 오미크론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게 또 걱정스러운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표하시는 분 계신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6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방송을 오래 했기 때문에 별거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스텔스 오미크론은 왜 스텔스 오미크론이냐면 이제 영국에서 그 검사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나라들 중에서는 이제 오미크론이 가장 먼저 확산된 곳 중에 한 곳이 영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영국에서 기존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에서 이제 오미크론 변이를 어떻게 검출할지를 놓고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델타와 오미크론의 결정적인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이 기존의 알파 변이를 검사했던 방법을 활용을 하면 오미크론 변이를 이게 오미크론 변이인지 아니면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 이전에 유행했던 델타 변이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알파 변이를 감지했던 방법을 통해서 지금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를 찾아냈던 거예요. 그런데 델타가 아닌데 그 오미크론 변이를 찾아냈던 검사 방법으로 찾지 못하는 오미크론의 또 변종이 발견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그걸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 검사 체계에서 찾지 못하는 오미크론 변이라 그래서 일부 언론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가야 될 것은 스텔스 오미크론이 기존의 알파, 베타, 감마, 델타 혹은 오미크론과 또렷하게 이 구별이 되는 새로운 변종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우리들이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영국이나 유럽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내놓기를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오미크론 변이는 오미크론 변이와 전혀 다른 종이 아니라 그냥 오미크론 변이가 약간 변형이 되어서 검사 체계에서 잡히지 않을 뿐이다라고 지금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기존에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게 발견이 되니까 스텔스 오미크론은 오미크론 변이에서 약간 변주가 되어가지고 전파력은 어쩌면 이것도 확정된 건 아닙니다. 어쩌면 오미크론 변이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뭐 위중증화율이라든가 치명률에 영향을 주는 병독성과 관련해서는 오미크론 변이와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건 그냥 검사를 하는 방역당국 입장에서 예. 기존의 오미크론 변이를 검출했던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새로운 오미크론 변이이기 때문에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또 이상한 이름까지 붙어가지고 이 대중들의 호기심과 그리고 공포를 자극하지만 사실 실체는 오미크론 변이와 구분해서 생각할 게 별로 없는 변이다라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예, 제가 짧게 코멘트하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스텔스 오미크론은 검사상의 오미크론, 그러니까 그냥 오미크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 게다가 여러 가지 특징이 오미크론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먹는 치료제라든지 또 기존에 우리가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이 위중증을 막아주는 이런 것들이 다 작동하기 때문에 스텔스 오미크론이 오미크론을 밀어낼 정도로 전파력이 세다거나 또는 먹는 치료제를 먹고서도 불안할 정도의 병원성이 세거나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미크론과 같다고 봐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텔스 오미크론이 기존의 오미크론을 밀어낼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가장 위험했던 것은 델타. 병원성도 높고 당시에는 먹는 치료제도 없었기 때문에 가장 위험했고 그 이후로는 오미크론이 나오면서 병원성도 낮아지고 또 먹는 치료제도 있으면서 기존의 백신으로도 충분히 위중증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점점 병원성은 낮아지면서 종식 국면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종의 프로세스 상에 예. 있는 오미크론 단지 검사상으로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오미크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예.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제가 이제 노파심에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 혹은 스텔스 오미크론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을 지금 개발을 해서 현장에서 이제 도입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스텔스 오미크론이다 혹은 오미크론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굳이 언론도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 일반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실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전혀 없다. 자,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저한테 이런 이야기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내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는데 이게 델타인지 오미크론인지 어떻게 구분하냐. 자, 기존의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델타인지 오미크론인지도 별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델타에 대응하는 것과 오미크론에 대응하는 게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예. 자, 왜냐하면은 델타에 걸리든 오미크론에 걸리든 60세 이상의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이 팍스로비드 같은 먹는 치료제 바로 처방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기존에 대응하는 것도 아무런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은 이미 우세종의 80% 이상이 오미크론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냥 확진되면은 아, 나는 오미크론 걸렸으려냐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왜 그 김을 먹으면 참기름이랑 소금이 뿌려져 있는 김이 있고 그냥 일반 김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예. 손쉬운 비유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델타에 걸리든 오미크론에 걸리든 처방이나 치료의 면에서는 전혀 다를 바가 없고 팍스로비드 처방받는 건 마찬가지다라고 네, 마찬가지입니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혹시 굉장히 지금 오미크론이 우세적인 상황에서 드물게 델타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 3번 했고 그리고 또 기저질환 없고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오미크론처럼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사람은 델타가 들어왔는데도 그냥 본인은 오미크론처럼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코로나가 확진되었을 때 이게 델타인지 오미크론인지에 대해서 시민 입장에서는 사실은 별로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덧붙여서 언론도 괜히 불안함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팍스로비드 처방이 1월 14일에 시작이 돼서 한 보름 정도가 지났단 말이에요. 투여받은 환자들의 경과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중대본에서 관련 추적 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63명을 분석을 했는데요. 복용 후 80%의 증상이 호전이 되고 투여자의 96.4%가 다른 사람에게 이 약을 추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 정리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예. 방금 말씀하신 것과 이제 같은 내용인데요. 방역 당국이 초기에 이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63명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분석을 했더니 그 중에서 80% 정도는 증상이 또렷하게 호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많은 시민들이 팍스로비드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약이기 때문에 혹시 팍스로비드도 이상 반응 같은 것들이 있는 것 아니야라고 이제 걱정을 하셨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통상적인 이상 반응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부 미각이 변화한다거나 아니면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사례. 이건 사실은 항바이러스제를 먹으면 어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거나 있을 수 있는 증상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심각한 이상 반응은 없었고요. 더 이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팍스로비드를 투약받은 63명 중에서 96.4%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다른 코로나19 감염자들에게 팍스로비드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해주면 당장 복용하세요라고 권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증상은 호전이 되고 그 종상 호전에 견줄 만한 또렷한 이상 반응이나 고통은 없었다라는 걸 시사하는 반응입니다. 네, 어제 교수님께서 팍스로비드 내성과 관련된 기사가 나와서 이 내성과 관련해서 팩트 체크해 주신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정말 잘 만들어진 약이에요.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만들어진 약입니다. 그러는데 이제 일부 외신이라든지 잘 모르는 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내성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까요? 아는 것이 병? 왜?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은 몰라도 되는데 괜히 알아가지고 아는 것이 병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내성이 생길 거라고 하는 것은 알아서 병이 되는 그런 거라고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쪽에 보이는 이것이 두 개 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우리 19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드는 단백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ORF1 뭐 이런 게 있는데요. 그거는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효소가 단백질 효소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여기에 핑크빛으로 되어 있는 좀 붉은 핑크빛이고요. 다른 하나가 또 약간 덜 옅은 핑크, 예. 옅은 핑크인데요. 이 두 가지 중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덜 밝은 핑크의 여기 이 효소입니다. 이것을 3CL 프로티에이즈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요게 그러는데 팍스로비드는 어떤 것을 공격하느냐 하면 요거를 공격을 합니다. 요거를. 그러는데 여기에서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효소가 만들어지면 이 효소가 왜 중요하냐면 만들어진 이 효소가 여기 보면은 3CL 프로라고 되어 있죠. 이 효소가 자기도 자르지만 다른 단백질들을 막 자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단백질들이 잘려지기 전에 긴 단백질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굉장히 긴 단백질이 네. 만들어집니다. 긴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진 긴 단백질은 활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효소에 의해서 잘려져야 비로소 효소가 작동을 하면서 바이러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효소를 내가 만일에 저해를 해서 이 효소가 이런 것들을 잘라주지 못하면은 바이러스가 안 생기겠죠. 지금 팍스로비드, 즉 화이자에 먹는 치료제는 뭘 공격하느냐 하면 이걸 공격해요. 이것을 공격해서 이게 활성을 못 가지도록 합니다. 활성을 못 가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을 막 자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효소가 정확히 작용하는 그것을 효소 활성 부위라고 합니다. 효소 활성 부위. 예. 이거를 액티브 사이트라고 그러는데요. 효소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기질이라고 그래서 효소가 어떤 거에서 붙어가지고 자르게 되는데 이때 효소 활성 부위에 뭐가 있냐면은 아미노산인 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시스틴, 영어로는 시스틴이라고 그러는데요. 시스틴, 히스티딘, 시스틴과 히스티딘이 두 개가 결합해 있는 게 있어요. 이때 이 시스틴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스틴이. 그러는데 팍스로비드는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면은 여기 시스틴에 달라붙어 가지고 시스틴이 작동을 못하게 해요. 시스틴이 작동을 못하게 함으로써 효소 자체가 작동을 못하게 합니다. 작동을 못하게 하니까 아까 막 잘라야 되는 것을 못 자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팍스로비드에 내성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이 히스티딘이 다른 아미노산으로 변질이 돼야 됩니다. 시스틴이 다른 걸로 변질이 돼야 되는데 다른 걸로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효소 자체가 효소 활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은 팍스로비드가 시스틴에 결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스틴이 다른 걸로 변하면은 팍스로비드가 작동을 못 하겠지만 예. 동시에 효소는 효소 활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른 거를 자르지를 못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성이 생겨가지고 활성을 갖는 효소가 되어서 다른 거를 잘라가지고 바이러스를 만든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팍스로비드는 정말 잘 만들어진 약이면서 부작용도 굉장히 적고 내성이 생겨가지고 시스틴이 다른 걸로 바뀌어서 효소 활성을 가지면서 바이러스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성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거의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성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팍스로비드는 정말 잘 만들어진 약이고 예. 여기에 내성이 생겨서 새로운 바이러스, 내성을 가진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나와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여기에 또 다른 변이가 바뀐다거나 했을 때도 전혀 팍스로비드의 기전이라든지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혀.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이 팍스로비드는 어떻게 디자인이 됐냐면은 지금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 효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도 잘 작동해요. 또 하나는 만일에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효소 활성 부위에서 시스틴이 다른 걸로 변하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생존이 안 돼요, 이게. 잘라야 바이러스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변이체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 팍스로비드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 이게. 그렇기 때문에 팍스로비드는 타미플루처럼 굉장히 좋은 약이고 향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변이체가 나오든지 상관없이 잘 작동하면서 이후에도 타미플루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쓸 수 있는 약인 것처럼
이 팍스로비드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만일에 코로나가 인류를 위협한다 그러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지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될 수 예. 있는 그런 약이다. 그런 말씀도 덧붙여드립니다. 그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어떻습니까?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는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측에서 낸 자료는 아닌데 네이처의 논문이 나왔습니다. 네이처의 논문이 나오기를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델타에는 작동합니다. 그런데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약효를 완전히 상실했다라고 하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는데 그 논문과 관련해서 셀트리온 측에 이제 언론사들이 코멘트를 요청을 했는데 셀트리온 측이 특별히 할 코멘트는 없다. 그러니까 네이처에 나온 논문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네이처에 나와 있는 결과로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약효를 상실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항체 치료제인 리제네론 예. 또 일라이 릴리도 실제로 오미크론과 관련해서는 약효를 완전히 상실해서 미 FDA가 오미크론과 관련해서는 리제네론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의 승인을 취소해 버렸습니다.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오미크론에 대해서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도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네이처가 낸 논문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서 셀트리온의 예. 항체 치료제가 국내에서도 오미크론과 관련해서는 델타는 여전히 작동하니까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 오미크론과 관련해서는 사용이 아마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